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루스의 서재 2월달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1월달에 소개한 거 좀 재밌게 보셨어요? 혹시 그중에 좀 읽으신 책 있으세요? 혹시 읽으신 책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간단하게 본인의 어떤 읽은 뭐 후기라든가 이런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은 저 2월달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달도 한 6권 정도를 봤는데 6권 하나하나 제가 이제 그 책을 고르게 된 배경, 왜 고르게 됐는지, 그리고 읽고 나서의 간단한 후기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마음챙김이라는 책입니다. 엘렌 랭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제 원래 제목은 마인드풀니스.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이제 마음챙김이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이 개념이 꽤 유행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좀 읽어보려고 이 책을 골랐고요. 아무래도 원전을 읽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챙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엘렌 랭어,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하버드대 심리학과 최초로 여성 종신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이 25주년 기념판이라고 해요. 이 마음챙김. 요거를 골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음챙김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는 이게 무슨 명상이나 뭐 마음 다스리기, 뭐 수련 뭐 이런 거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알고 이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심리학 쪽이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마음챙김의 반대급부인 마음 놓침, 그러니까 뭐 정신줄 놓고 다니는 걸 마음 놓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신줄 놓고 다니지 말아라, 마음을 챙겨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긍정적 마인드 기반의 이 마음 챙김이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줘요. 실제로 이걸 실제 삶에다 가미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험도 여러 개가 소개가 됩니다. 일종의 왜 예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 있죠. 뭐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뭐 이제 세상이 바뀐다라든가 뭐 이런 개념. 그거 좀 비슷한 개념이 가미된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실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좀 써먹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그 컨트롤 방법이라든가 어떤 관점의 변화라든가 어떻게 프레이밍을 할지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좀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하나 좀 이 책에서 좀 기억나는 어떤 그 마음 챙김의 그 기법, 심리 기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구분을 많이 하면은 편견이 줄어든다는 그런 그 이론이에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자를 뭐 정상 청각의 뭐 70% 수준인 사람, 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구분을 하고, 당뇨병 환자를 그 인슐린 뭐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정교하고 세세하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편견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당뇨병 환자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 전체를 가지고 뭔가 일반화를 시키게 돼 있는데, 이 세세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뭐 그중에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스테레오타입화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안 할 수가 있어서 편견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기법 좀 괜찮았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고 25주년 기념판이 나올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는데, 베스트셀러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 한국의 탄어 스님이 지으신 이 탄어록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울 갔다가 서점에 잠깐 들를 시간이 있어서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인연이 닿는구나. 저 탄어 스님 얘기를 최근에 좀 여기저기 책에서 좀 봤었어요. 뭐 예언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라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읽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탄어 스님이 쓰신 다른 두 개의 책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라는 이제 에세이집 두 개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뭐 일종의 예언 같은 것도 담겨 있어요. 여기 뭐 띠지에 보면은 뭐 50년 전 일본 열도 침몰과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예측. 뭐 이런 건 좀 약간 과장된 광고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띠지에 써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기대한 거는 타너스님이 나름대로 예언도 좀 영험하시고 유불선에 통달하신 분, 유불선 하면 유교, 불교, 도교를 말합니다. 유불선에 통달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나름 좀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원래는 그 대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남회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유불선에 통달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 책을 많이 예전에 완전히 빠져서 미친 듯이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타너 스님의 글도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내공은 아무래도 남해근 선생이 한 수 위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느낀 거는 뭐냐면은 타너 스님이 한국과 한국의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애정이 느껴졌어요. 이제 이 글을 쓰신 게 6, 7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그때라 한국이라면은 뭐 이제 산업화 시기이기도 한데 사실 뭐 6.25나 일제시대나 이런 거 거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패배주의가 가득했을 시기잖아요, 사실. 물론 발전을 빠르게 그 이후엔 했지만 분명히 타너 스님 같은 분은 한국에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정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다, 미래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언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국민들은 용기가 나겠죠. 뭐 그런 목적으로 그런 예언 같은 걸 쓰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그 옛날 한국 그 약간 사이비경전인가 같은 뭐 사이비경전인지 아닌지 모르겠던 천부경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김일부 선생이 지으신 정역. 이거는 이제 주역이 아니라 이제 한국엔 정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김일부 선생이 지은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후천 계획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예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스님의 어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국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제에서의 리더,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좀 약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왕의 역할을 얘기하듯이 이거를 좀 풀어나가시는데 그거는 좀 약간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쓰신 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대통령권이 지금보다는 더 강했잖아요, 사실.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쓰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이다라는 이제 글귀, 굉장히 익숙한 글귀인데 이게 타너 스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인용을 하지만 이 역사책에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타너 스님이 하신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사실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의 이제 하반부에는 선문답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나름 재밌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타너 스님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런 약간 종교적인 텍스트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좀 읽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읽은 책은 이제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다. 이제 제럴드 제이 크리스만, 할 스트라우스라는 이제 그 이 정신과 전문의실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이 책은 BPD라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거는 좀 상당히 경계하는 편이긴 한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부터 좀 이상한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이상하게 늘 좀 엮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일종의 먹잇감, 프레이 같은 뭐 이런 먹잇감으로 좀 만만해 보였는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늘 많이 엮여가지고 좀 저도 좀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있었고 하여튼 주변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늘 많았던 것 같아요. 페북 친구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병신자석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좀 약간 그 자석이라는 표현, 저는 약간 또라이 자석? 또라이들이 많이 제 주변에 모이는 뭐 그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예전에 좀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그래서 그걸 되게 경계하는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BPD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과거에 이제 제가 겪었던 많은 또라이들이 이 BPD, 이 이제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이 유형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진단이야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저를 보호하고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경계성 인격장애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책은 절판이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챗GPT에 물어봤어요. 야,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좀 좋은 책 좀 추천해 줄래? 해서 나온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중고책으로 산 겁니다. 웃돈 주고. 나름대로 이 책이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를 세상에 처음 알린 책이고 이 분야에서 이제 고전으로 통하는 책이에요. 심리 분야의 고전입니다. 원래 제목은 I hate you, don't leave me. 나는 네가 미워. 나를 좀 떠나지 말아줘. 뭐 이런 게 이제 원래 제목인데 이 약간 모순적인 이
구절이 굉장히 BPD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이제 BPD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괴롭힌 다음에 이제 괴롭히면 사람은 이제 되게 괴로우니까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거꾸로 떠나지 말아줘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그래서 어려운,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BPD 인격장애입니다. 어쨌든 이 책은 굉장히 그 BPD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책이에요. 제가 BPD 관련 책은 한 두세 권 정도 더 있는데 뭐 이거를 먼저 시작으로 쭉 앞으로 종종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걸 읽고 나니까 이제 BPD라는 게 굉장히 착종 복잡한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굉장히 진단도 어렵다고 해요. 치료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BPD 환자는 워낙 이제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 숫자 이상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사들도 있다고 해요. 이 책은 이제 여러 사례들과 함께 BPD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뭐 이런 거를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본인이 BPD일 경우, 그리고 주변인 중에 BPD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전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이제 대화법이 하나가 있는데 셋업 대화법입니다. SETUP. 이제 S는 support, 그러니까 지지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E는 empathy, 공감이라는 의미고, T는 truth, 진실이라는 의미고, U는 understand, P는 persevere, 그러니까 understand는 이제 이해하다, persevere는 인내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셋업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더 인내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대화법이에요. 저희가 이제 현실 생활에서 BPD를 완전히 이제 없애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현대사회에 좀 더 많다고 그럽니다. 뭐 통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정신질환자 중에 한 10%인가가 이제 그 경계성 인격장애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경계성 인격장애가 참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ADHD 같기도 하고 우울증 같기도 하고 조울증 같기도 하고 여러 증상이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더 어렵다고 해요. 어쨌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어떤 BPD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이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다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BPD 환자들에 대한 그 맹목적인 동정심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제 BPD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지지를 해줘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법을 냉정하게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동정은 없어도 공감은 있었던 그런 책이에요. BPD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읽은 책은 이 불확실성 경영이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클래식에서 이제 나온 그 전집을 제가 사놨는데, 여기 있어요. 그 전집이. 요 위에 혹시 보이시나? 여기에서 이제 전집들이 있는데 사놓고 하나도 안 봐가지고 예, 사놓고 하나도 안 봐가지고 이거 그래도 제가 앞으로 제가 읽고 싶은 책 한두 권을 읽은 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제 생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책도 한 권을 골라서 읽겠다 이래서 처음 시작한 게 이 책인데, 하여튼 이 책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불확실성 경영, Managing Uncertainty 이제 그 토픽으로 해가지고 한 8개 정도 아티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저자들도 유명한 저자들이 많이 있죠. 여기 좀 유명한 분들을 치면 뭐 게리 하멜, 뭐 CK 프라할리드, 뭐 여기 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뭐 Disruptive Innovation 이런 거로 유명한 분이죠. 이런 분들의 이제 글들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3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골랐던 탑 3는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 하나하고, 불확실한 신규 사업 안정성 확보 전략, 그리고 변화 적응 속도 높이기, 한 3개 정도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혁신 기술과 기업 재창조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글도 있는데, 제가 이미 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뭐 다른 책도 읽으면서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탑 3로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좋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제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 제가 탑 1으로 꼽은 거,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일종의
일종의 게임 이론 다이내믹스를 좀 소개하는 아티클이에요. 게임의 룰과 게임의 판도를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바꾸는 뭐 그런 이제 전술적인 전략적인 뭐 이런 이제 팁을 줍니다. 제법 써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게임의 5요소 이제 소개가 되는데, 게임의 5요소는 뭐냐면은 참가자, 규칙, 부가가치, 전술, 범위. 근데 이 5가지를 흔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책이에요. 이 아티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인공 감미료를 사잖아요. 이거를 이제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한테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요 이제 구도를 흔들려고 다른 업체, 이제 HSC라고 네덜란드 업체였던 것 같은데, 그 업체를 하나 이제, 야, 너네가 인공 감미료 한번 개발해보는 게 어때?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그 업체를 꼬셔요. 이니시에이트를 하도록 하는데, 얘네들이 개발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몬산토랑의 어떤 계약을 더 유리한 거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코카콜라는 사실상 HSC를 팽하긴 하죠. 물론 HSC는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한 것도 있어요. 투자를 하면서 자기 안전장치도 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코카콜라한테 팽당하는, 물론 자기가 다른 비즈니스 만들었겠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을 이제 코카콜라가 이 전체적인 판을 흔들어 놓은 거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닌텐도가 소매 업체들 뭐 토이자러스라던가 아니면은 월마트 굉장히 파워가 세잖아요. 얘네한테 이제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공급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월마트, 그러니까 컨슈머들이죠. 컨슈머들이 그 월마트나 토이자러스에 줄 서가지고 닌텐도 사도록 이게 약간 그 전체적인 구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밸류 체인 안에서의 어떤 우위에 서게 되죠. 뭐 이런 전략들, 뭐 이건 좀 흥미로웠던 그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략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면 밸류 체인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역학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이런 이제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하나 더 좋았던 건 또 괜찮았던 아티클은 이 불확실한 그 신규 사업 안정성 확보 전략이라는 아티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았던 게 굉장히 앞으로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제 툴 하나를 소개해줘요. 가정 점검표라는 건데, 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예측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예측들을 하려면 미래일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정 이런 거를 세우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늘 이제 미래에 가서 이제 이걸 다시 검증을 해볼 때 가설을 세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원래 이제 예측을 그냥 어떤 고정된 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소개하는 가정 점검표, 가정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미래 가서 이제 이 예측이 맞는지, 우리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이 가정 점검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점검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을 소개해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저도 좀 그 신규 사업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일스톤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변화 적응 속도 높이기라는 이 아티클인데, 이 아티클은 이제 로얄 더치 쉘, 그 에너지 회사 쉘 아시죠? 조개 그 가리비 그려져 있는 거고, 거기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쓰신 그 아티클이에요. 여기 쉘은 사실 경영 기법으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나리오 경영이 유명합니다. 이거 쓰신 아리 드 호이스라는 분도 시나리오 경영 이런 걸 직접 이제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시나리오 경영은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 전략을 다 짜가지고 이제 다른 리더들한테 이거를 공유를 하고 이제 여기에 맞는 전략을 수행하도록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들한테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 2-3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따름인 거고, 이걸 만든 사람들은 뭐 3개월, 6개월 이거 쭉 오랜 기간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2-3시간 동안에 이 오랜 시간 동안 6개월의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를 소화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 시나리오 만드는데 참여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학습의 속도를 올리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세스적으로 학습 능력을 올리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아티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로 좋은 걸로 꼽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은 이제 노이즈라는 책인데, 이거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이제 행동 경제학자, 심리학자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이제 내신 신간이에요. 뭐 공저자로는 올리비에 시보니, 캐스 선스타인 이분은
다른 또 유명한 책 넛지라고 있는데 요거를 공저하신 분이고, 하여튼 유명한 분들이 쓴 이제 노이즈 생각의 잡음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뭐 요거를 사실 나오자마자 샀는데 계속 좀 두껍고 이래가지고 뭐 왠지 땡기지가 않아서 안 읽고 있다가, 이제 저희 이번 달에 제 그 독서 클럽에서 이걸 읽기로 해서 저도 이번에 펴본 책이에요. 저는 이 노이즈라는 개념을 원래는 그냥 이거 읽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가 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토대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정보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노이즈, 잡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그 정보는 우리가 다 걸러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인풋 측면에서의 노이즈인 줄 알았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게 인풋 측면에서 노이즈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웃풋 측면에서의 어떤 노이즈인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같은 환자를 놓고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다르게 내는 경우들이 있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같은 이제 피의자를 놓고 그 재판을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징역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징역 3년, 징역 4년 이렇게 내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분산이 생겨요, 결과가. 이 분산, 이 결과에 어떤 분산이 생기는 게 이제 노이즈다. 이게 통계학 용어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결과의 노이즈였습니다. 제가 좀 완전 잘못 알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책은 처음에는 좀 재밌게 이제 흥미진진하게 시작했는데, 좀 뒤로 갈수록 지루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좀 논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너무 대중적이지 않다 좀 느낌이 들어서 별로 뒤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대충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어떤 그 노이즈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 노이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의견이 있냐면, 노이즈가 어떻게 보면 결과의 노이즈를 막는다는 거는, 그리고 결과의 노이즈를 줄인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다양한 생각들의 어떤 채널을 막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의견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문구들도 있는데, 그건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의사가 진단 내린 거나 아니면 판사가 판결 내린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큰 분산이 생기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이즈도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노이즈를 그냥 좀 노이즈가 좀 있도록 해야 되는 뭐 그런 분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관심이 있다면 한번 정독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은 책이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그냥 개인 취향이, 몰라, 왜 지루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뒤에 가서 좀 지루해서, 좀 읽는데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책은 좀 가벼운 걸로 골랐어요. 에세이집 골랐는데, 이 노라 에프런이라는 여러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룬 밤, 이런 거 이제, 영화 아시죠? 로맨틱 코미디. 그거를 이제 각본도 쓰고, 뭐 감독도 하신 이 노라 에프런이라는 여류 이제, 감독이라고 해야죠. 요 분이 쓰신 에세이집 내게는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다라는 책을 골랐어요. 좀 가볍게 읽으려고. 근데 역시나 좀 괜찮았습니다. 뭐 훅훅 잘 넘어가는 이런 책이었고, 가볍게 읽을 수 있었고, 굉장히 위트 있게, 제가 또 다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데이빗 세다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떤 느낌도 좀 있는, 약간 위트 있고 코믹한, 약간 자기 비하 코미디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좀 가미되어 있는 뭐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특히 좀 재밌게 읽었던 에피소드는 이제 자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이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다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라는 에피소드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원래 기자였거든요, 이분이. 알츠하이머는 치매입니다. 치매에 대한 책을 사려 서점에 갔다가 자기가 책 제목을 까먹어가지고 못 사고 그냥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소개가 돼 있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60, 70년대는 나름대로 남녀 차별이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시기에 이분은 이제 40년대생이라서 60, 70년대에 이제 자기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기자가 되고 싶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남녀 차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가지고 잡지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다 비슷한 일을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주급이 55불이에요.
55불 정도 주급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밤새 일하고 막 이러면서 고군분투해서 승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근데 이걸도 꽤 유쾌하게 다뤘습니다. 하여튼 이분의 어떤 잡지사 커리어, 기자 커리어 시작한 그걸 다룬 이제 저널리즘에 대한 러브 스토리라는 이 에피소드도 꽤 재밌었고요. 이분의 어떤 전반적인 기자 커리어 여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자기 지인 중에 음식점을 연 분이 있었는데 메뉴에다가 노라의 미트로프라고 그래가지고 메뉴를 써놨더라고요.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미트로프에 노라 자기 이름을 달아서 이제 출시를 했던 뭐 그런 얘기가 담긴 내 사랑 미트로프라는 뭐 이 에피소드 정말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읽었고요. 이 책을 보면서 또 소개됐던 영화가 있어요. 노라 에프런의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 제2의 여인. 그 영화 좀 궁금해졌어요. 약간 과소평가된 영화라고는 하는데 크게 히트는 못 쳤는데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평론가들이 뒤늦게 이제 발굴해가지고 좋은 영화라고 평했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OTT나 이런 데 한번 찾아서 저도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책은 약간 여성의 삶을 좀 더 미묘하고 섬세하게 다뤄가지고 남성분들보다는 아마 여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실 만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 이 6권 책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달도 제가 이제 6권, 몰라요. 요즘 1월 달에도 6권, 2월 달에도 6권, 뭐 3월 달은 몇 권을 읽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읽는 대로 책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 오늘 좀 방송 좀 재미있으셨나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거 브루스 TV의 이 브루스의 서재 이거 괜찮은 코너예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버라이어티한 이런 책들을 소개해주는 채널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책 읽는 습관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잡식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많이 봐요. 과학 책도 보고 인문학 책도 보고 뭐 심리학 책도 보고 소설도 보고 에세이도 보고 뭐 온갖 분야 역사 책도 보고 뭐 종교 철학 이런 거 다 봐요. 그냥 그때그때 제가 땡기는 거 그냥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되는 책을 그냥 찾아서 읽는 편이라서 저 뭐 다양한 책을 좀 알고 싶다, 접하시고 싶다. 라면은 이제 브루스 채널 이제 한번 와보시면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